8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유학집이요. 유학집 페이지요 89요. 유학집 89페이지 보면 211조라고 되어 있죠.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 거기 줄 거예요. 법률의 범위 내에서요. 사용수익 줄 것이고 처분 줄 것이고 사용수익하고 처분해요. 법률의 범위 내에 있어요. 그래서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사용수익권이 없는 소유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권 법정지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토지소유권이죠. 토지소유권은요. 줄 거예요. 정당한 이익이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그 다음에 여러분 토지가 포락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토지가 포락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건물이 뭐가 됐다? 멸실됐다 이 말하고 똑같죠. 그래서 토지의 포락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니은 판단 기준은요. 언제 기준하냐면 이렇게 보면 돼. 이런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 토지의 포락된 판단 기준은 일단 이렇게 하천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토지가 이만큼이 유실이 됐어. 근데 홍수가 나가지고요. 그런데 이만큼을 나중에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하는 비용하고 복구한 후에 땅값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복구한 후에 땅값은요 100만 원인데요. 복구 비용은 1000만 원이 든다. 그러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런 경우는 우리는 뭘 한다? 토지가 포락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가 포락되면 어떻게 한다? 토지 소유권, 이만큼의 토지 소유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끝까지요 1000만 원 들여서 다시 이것을 복구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땅은 이 사람 것이 된 것이 아니고 무주의 부동산에서 국가 소유가 돼버려요. 알겠죠? 이것을 토지에 뭐라 한다? 포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철거하는 것을 뭐라 한다? 포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 기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요, 그 다음 장 한번 보셔요. 효과는 뭐죠? 효과? 한번 포락되어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면 줄고요. 종전의 소유권이 영구히 소멸 이렇게요. 종전의 소유권은 영원히 소멸을 해요. 그 다음에 뭐가 된다? 다시 성토 줄 거예요. 다시 성토. 그래도요.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2번요. 미채굴 강물이죠. 그거는요. 바로 옆에 줄 거예요. 국가요. 국가. 미채굴 강물은 국가니까요. 맨 끝에요. 혼동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요. 광업권은 혼동이 걸려 안 걸려? 안 걸리죠. 그래서 여러분요. 점유권과 광업권은 혼동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바다죠. 이런 물 있죠. 물에 관한 것은 개인 소유가 있을 수 없어. 물. 알죠? 하천이라든가 바다는 개인 소유가 안 돼요. 그런데 뭐는 된다? 바로 그 옆에요. 어업권. 그다음에 공유수면 매립권이죠. 이런 것들은 준물권의 객체가 된다. 우리 아까 준물권을 보면 뭐가 나오냐? 그래서 어업권이라는 게 그게 나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준물권의 객체가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하천 같은 건 다 안 되죠. 도로 봐봐. 도로. 두 번째 끝에 도로요. 도로는 우리가 사도 있죠. 사도. 개인의 도로가 있죠. 사적 소유권의 대상이 돼요. 그 다음에 온천수 줄 거예요. 온천수. 온천수는요. 그것은 맨 끝에 관습법상 물권에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상린관계라고 되어 있죠. 상린관계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죠? 인접이야. 인접. 인접 줄 것이고요. 인접. 그 다음에 부동산이요. 부동산. 부동산은 뭐죠? 토지 건물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소유자예요. 소유자. 소유자였어요.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도 상린관계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규율되죠.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규율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번은요. 소유권에 규정된 상린관계의 내용은 지상권, 전세권에도 준용된다 이렇게요. 그럼 줄거 봐. 지상권, 전세권의 준용 거기 줄 것이고 그다음에 말하면 전세권 가로 묶고 뭐라 쓰냐? 전세권자는 상린관계를 직접 주장 가능 이렇게요. 전세권자는 상린관계를 소유자를 대위해서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한다? 직접 행사 가능, 직접 주장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원래 물권법은 이러면 강행 규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3번에 보면 경계선 부근의 건축은 얼마 이상을 떼야 되죠? 반메타 이상을 떼야 되죠. 그 다음에 지하시설이죠. 물에 관한 지하시설은요 몇 메타 이상을 떼야죠? 2m 이상을 떼야 되죠. 이것은 무슨 규정이 됐냐? 판례가 이 두 가지를 그것을 임의 규정이라고 얘기했어. 이 두 가지를 임의 규정. 알겠죠? 판례가 두 가지는. 그 다음에 4번 봐봐. 4번 저수 배수 인수할 때 줄고 저수 배수 인수 줄고 저 하류 연안의 용수권 보호할 때 하 수류에 변경할 때 수. 그래서 저하수를 용수권 승계할 때 용. 소통을 먼저 뚫는 거죠. 소통권에서 용소하면 공유하천 용수할 때 공, 경계표 담에 설치할 때 경, 경계선 부근에 건축할 때 경, 공경받는다는 맨 끝에 관습이 있다. 이렇게 맨 끝에 관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봐봐. 우리 민법에서
관습이 한다, 관습이 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관습이 한다 할 때는 앞에 글자만 따면 된다고 그랬죠? 저하수를 용소하면 공경받는 관습이 있다. 저하수, 를 없어. 용소지 하면 없어, 하면. 하가 뭐지? 하, 막 그러면 골치 아파, 알겠죠? 그래서 용소하면 공경받는다는 관습이 있다. 이거 우리 시험에 2번 났단 말이죠. 우리 시험에는 뭐냐면 저수라고 나오지 않고 배수인가 인수인가로 나왔어, 시험에. 알죠? 그래서 내가 저수, 배수, 인수를 다 줄고 올라가는 거예요. 저수, 배수, 인수 줄 다 걷죠? 원래는 저수라고 해야 되는데 어떤 미친 X가 배수라고 해서 시험에 냈단 말이죠.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앞글자만 따가지고 암기하니까요. 배수를 갖다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알겠죠?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 배수. 그런데요, 저수, 배수, 인수 그러니까 세 가지 다 암기해. 저수, 배수, 저는 저수, 배수, 인수. 저, 하류의 난, 수류의 변경. 이 정도만 하면 돼. 법조문의 제목이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인지사용과 상린관계죠? 인지사용청권이죠? 자, 216절 보세요. 토지 소유자는 경계나 근방에서 감이나 또는 건물을 축적하거나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줄고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해.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해. 그러면 써요, 거기. 사용을 청구하고요. 승낙이 없으면 판결로 가름. 승낙이 없으면 판결로 가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는. 그런데 여러분 뭐죠? 바로 옆에요.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뭐에는 들어가지 못해? 승낙이 없으면 주거에는 들어가지 못하죠? 이 주거는요, 주거 동그라미 판결로 가름 X. 판결로 가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남의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들어오지 말아 가죠? 소송으로 해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근데 토지는 만약에 내가 당신 땅을 좀 쓰고 싶다고 했는데 인정 안 해주죠? 그럼 판결로 말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번요, 주의토지 통행권이죠? 219조 제1항이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구할 때는 그 주위의 토지를 말 수 있고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는 통로를 말 수 있다.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줄고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한다. 그 다음에 주위토지 통행권은요, 바로 그 위에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다. 그런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뭐 한다? 보상. 이러면 통행지, 주위토지 통행권자하고 통행지 소유자고 이 말을 예를 해야 돼. 자, 봐봐.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했으면요. 이게 지금 뭐냐면, 이건 공로죠. 공로는 공중에 제공된 도로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요. 이게 갑이고, 이건 을이죠. 이거 지금 인접해 있는데요. 이 토지가 지금 막혀 있잖아요. 막혀 있어. 알죠? 이것을 뭐라 한다? 여기서 지금 막혀 있으니까 피위효지라고 그래. 알겠죠? 이렇게 이 땅이 지금요. 이 땅을 지금 덮고 있죠? 그래서 위효지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 뭐다? 이 을을 뭐라 한다? 통행지 소유자라고 그래. 통행지 소유자 이렇게요. 주위토지 통행권자라고 얘기해.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이 사람을 통행지 뭐라 한다? 통행지 소유자라고 얘기해. 알겠죠? 이 말을 가지고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을이요. 이 땅에다가 갑의 토지다 이렇게 통로를 말 수도 있다. 개설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죠? 이 모든 개설 비용은 다 누가 부담하냐? 을이 부담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위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위토지를 뭐 할 수 있다? 통행할 수 있는 권리다. 이 말이죠. 권리. 그냥 권리니까요. 만약에 저기요. 통행로를 여기다 내기로 했는데 여기에요. 돌담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적법하게 설치된 돌담이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방해물이 있죠. 방해물이 있으면 아무리 그것이 적법하게 설치됐어도 철거를 해야 돼. 철거. 또는요. 제거를 해야 돼. 방해물이 있으면. 만약에 이것이 진흙탕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방금 얘기했죠. 통로를 말 수도 있고 개설할 수 있고 도로를 말 수 있고 포장할 수도 있고 모래나 자갈 같은 것을 깔 수도 있고 통행이죠. 통행을 언제 통행한다? 현재예요. 현재 이용상에 맞게끔 통행해. 그러니까 장차의 이용상에 맞게끔 미리 통로 개설은 안 돼요. 그러면 이미 통행로가 있어. 그런데 지금 너무나 좁아. 그러면 다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도로가요 새롭게 만들어졌어. 개설됐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이쪽으로 걸어다니면 되죠. 이쪽으로 통행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통행권은 뭐가 된다? 소멸하는 것이죠. 여기는 통행이죠. 통행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걸어만 다녀야 되죠. 그런데 주위토지 통행권자가 토지를요 갑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갑은요 을한테 토지에 뭐를 청구한다? 인도를 청구할 수 있죠. 남의 토지죠. 을이 남의 토지를 걸어다니까 보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보상을 해야죠. 그런데 보상하지 않죠. 그럼 그것은 채무불이행이 될 뿐이고 뭘 한다? 도로를 폐쇄하면 안 돼. 도로를 폐쇄하면 안 돼. 채무불이행이 되고 폐쇄하면 안 돼. 그래서 보상을 해야 돼. 보상.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을의 편의를 위해서 길을 옮겨달라고 하면 안 돼.
그런데 이 토지 있죠, 이 토지. 이 토지의 이용 상황에 변화가 생겨. 예를 들어서 여기에요. 여기 온천수가 개발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온천수를 개발해서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개인 소유권이니까. 그래서 그때는 통행로를 뭐 할 수 있다? 이전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만약에요, 을이 이 길을 걸어다니면서 보상을 했어, 을이. 그런데 을이 이 땅을요,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줬어, 임대. 그러면 임차인은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냐면 을이 이미 뭐죠? 보상인데 또 임차인이 또 보상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기업. 주유토지 통행권자는 통로 개설이나 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뭐한다? 보상. 줄고요. 손해를 보상. 그 다음에 통행권자가 손해를 보상하지 않더라도 줄 것이고, 바로 밑에 채무 불이행 책임만 발생한다. 바로 옆에 통행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알겠죠? 그러나요, 통행권자의 허락하다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 줄고,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이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한테는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니은요, 통행권자의 허락을 하도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한테는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없고, 그 다음에요, 여기 디귿을 보면요, 디귿을 보면, 주유토지 통행권은 통행료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돼야 된다. 우리가 피통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커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적어야 되겠죠? 그럼 손해를 많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한편, 주유토지 통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 주유토지 통행권 줄거 봐. 거기다가 써요. 법률상 권리예요. 법률상 권리. 그 다음에 써요.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이요. 거기를 주거의 자유 가로묻고 헌법상 권리예요. 그러려면요, 법률상 권리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주유토지 통행권을 행사한다 해가지고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돼. 아까 말했죠. 남의 땅은 소송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지만 남의 주거는 소송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자, 니은요, 명의 신탁자 줄 것이고, 명의 신탁자는 통행권이 없어요. 통행권. 또 써요. 불법 점유자. 불법 점유자도 통행권이 없어요.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미음은요, 일단 주유토지 통행권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통로에 접하는 줄고요, 나중에 통로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 그럼 옆에 이렇게 길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통행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비읍은요,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한 필요한 뭐가 있다? 통로가 있어. 이미 줄 것이고 통로가 있어. 이미 통로가 있어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한다고 통행로를 옮겨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주유토지 통행권은 포기된 토지다. 주유토지 등의 현황이나 구체적 상황에 변동이 생길 때는 구체적 상황에 맞게끔 통행로를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 다음에 시옷은요,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죠. 이미 기존의 통로. 그런데 그것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줄고,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인정이 돼. 좀 더 넓혀달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응은요, 주유토지 통행권은 현재의 토지용법 줄고요, 현재, 그럼 바로 밑에요,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그럼 안 돼요. 장차 동그라미 하고 X, 장차의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서 통행로를 정할 수 없어요. 현재 동그라미, 현재가 키워드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치읓은요, 건축법에 보면 여러분요, 건축법은 도로 폭이 몇 미터로 되어 있죠? 4m죠? 건축법에 4m로 되어 있다 해서 반드시 4m를 인정할 필요는 있어, 없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축 관련 법령에 정하는 도로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통행권이 생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치읓은요, 통행지 소유자는 그 통행지를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통행권자에 대해서 뭐를 할 수 있다?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줄고요, 통행지를 전적으로 점유, 거기만 줄고요. 바로 밑에요,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인도를 청구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키역을 보세요. 키역.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같은 축조물도 통행권의 행사에 의해서 철거돼야 하는 것이고, 비록 담장이 당초에는 적법하게 설치됐다 할지라도 철거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통행로를 만약에 이쪽으로 정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 아무리 적법하게 설치된 담장이 있다 할지라도 이쪽으로 통행로를 정했으면 다 담장도 뭘 해야 돼? 철거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통행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티귿을 보세요.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필요한 경우에 통행지상의 통로를 개설할 수 있죠. 그런데 모래를 깔거나 돌기를 조성하거나 장애가 되는 나무를 제거할 수 있고, 줄고요, 통로를 개설하거나, 맨 끝에 통로를 포장하는 것도 허용이 돼. 그러니까 모래나 뭐 이런 거 자갈 이런 것도 당연히 되는 것이고, 새롭게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고, 진흙탕이면 도로로 말 수도 있고 포장을 할 수도 있다. 그럼 포장할 때 비용은 누가 드는 거죠? 포장할 때 비용은 통행지 소유자가 부담해요? 통행권자가 부담해요? 통행권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알겠죠? 통행권자. 그다음에 일부 양도하고 분할이라고 돼 있죠? 봐봐요. 여기 딱 토지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있는데 이게 갑의 토지예요. 근데 갑이요, 이 땅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만 단사람한테 팔고 싶어요. 일부 양도를 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도로를 어떻게 했냐, 땅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면 이건 자기가 가지고 이건 의리가 된 거예요. 그럼 뭐 일부 양도하기 전에는 뭐죠? 맹지가 있어 없어? 맹지가 없죠? 없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분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떡한다? 어른 갑한테 여기서 무상, 공짜로,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공짜, 무상으로 통행로를 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을이요, 이 토지를 A한테 처분하죠? 이걸 승계인이라고 그래. 승계인하고 갑하고는 다시 뭐로 바뀐다? 유상으로 바뀐 거예요. 유상으로. 알겠죠? 거기 한번 볼까요?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다. 분할 줄 것이고,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거나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맨 끝에요, 보상 의무가 없다. 그 다음에 2항은요,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은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줄고요,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뭐가 된다? 준용된다. 그러니까 분할로 인하여 맹지가 생기거나 일부 양도로 인해서 맹지가 생긴 경우는 분할 당사자, 일부 양도 당사자는 뭐가 된다? 무상. 그 다음에 승계인은 다시 뭐가 된다? 유상. 그래서 그게 한번 볼까요? 오른쪽 맨 위에요. 무상주의토지 통행권한 민법 220조의 규정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적용. 딱 거기까지.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 바로 옆에 특정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알겠죠? 특정 승계인은 뭐가 된다? 유상이 된다. 유상. 그다음에 경계에 관한 거 봐. 경계. 여러분, 경계에 관한 것은요,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 비용 줄 것이고,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해 줄 것이고, 그러니까 통상적인 경계표나 담이라는 건 뭐죠? 봐봐. 우리 아까 토지 소유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토지 상하에 미치죠? 그래서 여기서 통상적인 경계표나 담은 어떻게 한다? 갑이라는 사람하고 우리 공동 비용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요, 자기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더 높게 하고 싶어. 더 높게. 더 좋은 재료를 하고 싶어. 그럼 이것은 누구 비용으로 한다? 이것은 갑의 비용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누구 비용으로? 갑하고 을하고 공동 비용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것은 공동 비용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2번 봐봐. 2항. 통상의 경계표나 담액, 박스에 설치 비용. 설치 비용은 쌍방이 절반. 쌍방이 절반이란 말이 뭐냐? 이퀄 공유라는 거. 공유. 알죠? 공유. 옆줄 긋고 분할 청구 X. 여러분, 원래 공유인 경우는 뭐를 해야 되죠? 분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유인데 분할을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 통상의 경계표나 담. 또 하나는 뭐가 있어? 집합 건물에서 공용 부분. 아파트죠, 아파트. 아파트에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것은 집합 건물에서 공용 부분은 그것은 공유이죠. 그런데 분할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유이면서 분할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다? 경계표 담이다. 또 하나는 뭐다? 집합 건물에서 공용 부분. 왜 그러냐? 여기 지금 설치 비용은 뭐라고 돼? 설치 비용은 쌍방이 뭐라고 돼 있다? 절반. 쌍방이 절반. 그런데 측량비용 박스에 측량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 근데 항상 이 두 가지를 섞는다. 뭐라 나온다? 설치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하고 측량 비용은 쌍방이 절반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된다? 우리가 측량은 뭐를 측량한다? 토지를 측량한다. 그래서 측량 비용은 어떻게 한다? 토지 면적이다. 이렇게. 방금 238조 특수이죠? 여기 봐봐. 이 특수한 거. 이 특수한 담의 설치는요, 갑이 단독 비용으로 하는 거예요. 특수한 것은 단독 비용이 했으니까 여기서 소유자가 누가 된다? 갑이 단독이죠. 아까 여기는요, 갑하고 을하고 공동 비용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된다? 공유가 되죠, 공유. 그러니까 여기는 단독으로 설치하죠. 그래서 단독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끝에 봐봐. 통상보다 높게 또는요, 기타 특수 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239로 봐봐. 239조. 경계에 설치된 통상적인 경계표, 담, 국어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
그런데요, 경계표 당구고 등이 상ring자 일방에 단독 비용으로 설치됐다. 단독 비용으로 설치. 그걸 특수시설이죠. 특수시설인 건 누구다? 맨 끝에요. 일방이 소유한다. 이렇게. 일방이. 알겠죠? 단독 소유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밑에를 보면 토지의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토지의 소유자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해서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데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인접 토지 소유자는 그에 협력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의무. 이게 우리 시험에 났죠?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여기 담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집이 하나 있고 여기도 집이 있는데 담이 없는 거예요. 담이 없으면 어떻게 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이라는 사람이 의뢰한 사람한테 간다. 여기다 담을 이렇게 만듭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을은 어떻게 해요? 을은 담에 대해서 설치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의무가 있다. 그럼 만약에 을이 협조하자면 어떻게 한다? 갑이 담을 설치하겠죠? 설치하고 비용이 들면 2분의 1로 나누면 되죠. 왜요? 공유니까. 절반씩 부담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상대방은 인접지 소유자는 여기에 통상적인 담이나 경계표를 설치하는데 협력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 수지목근이죠. 수지가 뭐죠? 수지는 인접지의 줄과 수목 가지를 숫자고 지를 수지라고 그래. 가지가요 경계를 넘어. 가지가. 그럼 어떡하죠? 여기 보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나무 가지가 이렇게 넘어왔다 이 말이죠. 갑한테한테 을의 땅으로 넘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을은 갑한테요 이만큼의 가지를 제거하라고 청구를 해.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여기요. 먼저 가지의 제거를 청구. 그런데 2번요. 가지의 제거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때 뭘 한다? 맨 끝에 여 청구자가 그 가지를 임의로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을이 먼저 갑한테 가지를 제거하라 하고, 근데 만약에 갑이 제거하지 않으면 을이 임의로 제거해. 그럼 나무 뿌리는 것 같아요. 뿌리는 것 같아요. 뿌리는요. 뿌리는 인접지에 수목뿌리죠. 수목뿌리는 목근이라고 그래요. 목근. 알죠? 그래서 맨 끝에 임의로 제거해. 항상 2항하고 3항을 이것도 비교, 이것도 구별을 해. 뭐라고 하시면 나오냐? 가지가 넘으면 제거를 청구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임의로 제거하죠? 뿌리가 넘으면 임의로 제거하잖아요. 임의로요. 그런데 이것을 바꿔가지고 가지가 넘으면 임의로 제거하고, 뿌리가 넘으면 제거를 청구하고, 그 다음에 제거하지 않으면 임의로 제거한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거 바꾸니까 조심하라고. 그 다음에 경계선 부근의 건축이죠? 우리가 경계선 부근의 건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요. 이렇게 여기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갑이 이렇게 건물을 건축하고 싶다 이 말이죠. 갑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반메타 이상을 떼야 돼. 어디서부터 반메타냐? 가장 돌출된 부분으로부터 반메타. 가장 돌출된 부분으로부터 반메타 이상을 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메타 이상을 떼야 돼. 거기 보면 뭐라 나왔죠? 건물을 축조 줄 것이고 경계로부터 반메타 이상. 이때 경계로부터 반메타는 거기다가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알겠죠? 반메타 이상의 거리를 둬야 돼. 이 항은요, 인접지 소유자는 이렇게 됐죠? 전화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메타 이상을 떼지 않으면 건물의 철거를 청구해. 그런데 문제는 뭐죠? 몇 년이 경과? 착수한 후 1년이 경과. 요한 경과하거나 또는 건물이 완성. 그럼 맨 끝에 손해배상만 청구. 거기다 써 철거 청구 X라고. 손해배상만. 그런데요, 다른 국가고시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돼 있어. 1년이 경과했더라도 완성되기 전이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OX, X란 말이죠. 1년이 경과하거나 완성이 되거나 둘 중 하나가 있으면 건물에 대해서 철거는 청구 못하고, 이게 지금 여기 반메타 이내로 들어왔죠? 들어옴으로 인해서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둘 중 하나예요. 1년이 경과하거나 그 다음에 완성이 되거나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또는 그래야지, 그리고 그러면 안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차면시설이죠? 그러면 차면시설인 게 뭐예요? 경계로부터 몇 미터 이내? 2m 이내일 때는 차면이라서 뭐죠? 창문을 막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보면 여기서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지었는데 이 건물이 이렇게 유리창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유리창을 통해서 이 집을 쳐다볼 수 있잖아요? 그럼 쳐다보지 못하게 막으라 이 말이죠? 경계로부터 몇 미터 이내일 때? 2m 이내일 때. 아파트는 이런 거 없죠? 아파트는 보통 뭐 20m 정도 되잖아요. 10m, 20m.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경계로부터 2m 이내의 건물이 있을 때 그것을 차면이다. 몇 미터 이내? 2m 이내. 맨 끝에 차면시설. 그 다음에 244조죠. 지하시설 등이라고 되어 있죠. 우물할 때 물. 용수할 때 수.
수. 그러니까 물하고 물이죠. 물에 관한 지하 시설이죠. 지하 시설은 뭐다? 경계로부터 얼마? 2m 이상. 땅 속에다가 물에 관한 우물을 파고, 땅 속에다가 이러면 우물 파죠. 우물 팔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계로부터 몇 미터 이상을 떼야 돼요? 2m 이상을 떼가지고 우물을 파야 돼. 땅 속에다. 알겠죠? 그런데 밑에요. 지하실 공사, 지하실. 저수지라든가 지하실 공사를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계로부터 얼마요? 깊이에요. 2분의 1 이상. 깊이의 2분의 1 이상. 만약에 3m를 판다. 그럼 얼마 이상을 떼야 돼? 1.5m 이상. 자, 그럼 보시면 저수지 또는 국어 또는 뭐죠? 지하실의 말을 하면 돼. 지하실. 얼마 이상을 떼야 돼? 깊이의 반 이상. 이렇게. 깊이의 반 이상.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하면 우리가 소유권에 관한 것하고 점유권에 관한 것과 똑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본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잖아요. 물권이라는 것은 뭐가 있다? 이렇게, 점유권이 있죠? 점유권이 있고, 뭐가 있다? 본권이 이렇게 있죠. 본권에 또 뭐가 있다? 소유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제한물권이 있죠? 그럼 제한물권에는 뭐가 있다?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고, 유치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질권이 있고, 저당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점유권하고 여기 뭐가 있죠? 본권이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 소유권하고 뭐죠?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뭐죠? 본권이죠. 그럼 우리는 점유하는 사람은 다 점유보호청권이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뭘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죠? 점유하지 않으니까 점유보호청권이 일단 없죠. 그 다음에 소유권은 213조하고 214조가 있는데요. 213조는 뭐냐?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고요. 214조는요,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 청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뭘 하지 않죠? 점유를 하지 않죠? 점유하지 않으니까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지역권에 대한 반환 청구하고요. 저당권에 대한 반환 청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만 없고 뭐는 있다? 지역권에 대한 방해 제거, 지역권에 대한 방해 예방, 저당권에 대한 방해 제거, 저당권에 대한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요.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유치권하고 질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특히 지상권하고 전세권, 여기 두 개 빼야 되겠네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은요, 뭐가 있다? 세 가지가 다 있죠.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그런데 여기 유치권하고 질권에는 213조고 214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죠?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유치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점유하는 사람들은 다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두 번째는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세 번째는요. 질권하고 유치권이죠. 질권하고 유치권에는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특히 유치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유치권은 뭐 하죠? 유치권은 점유는 하죠. 그래서 유치권은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어. 그런데 뭐가 없다? 유치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 유치권에 대한 방해 제거, 유치권에 대한 방해 예방 청구권이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요. 여기 한번 보면 1번 있죠? 2번 보세요. 2번을 보면은 두 번째 끝에요. 유치권과 질권에는 준용 규정이 없으므로. 그게 중요하죠? 유치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 소유권이죠? 소유물 방해 제거죠? 여러분 3번 봐봐. 2번 봐봐. 3번이라고 되어 있나요? 3번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딱 줄고, 이러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법률상의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게 맞추지 않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없고 소유권자는 매도인을 대위해서 물권적 청구를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줄고 세 번째 맨 끝에 소유권자인 매도인을 대위하여 물권적 청구를 행사 이렇게. 지금 됐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4번 봐봐. 오른쪽 4번. 4번에 보면 뭐라 나왔죠? 4번에 보면 두 번째 끝에요. 불법 점유자라고 하더라도 물건을 매도하여 인도한 자는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의 뜻은 물권적 청구는 누구한테 행사한다? 현재 소유자가 현재 점유자에게. 그런데 현재 점유자에게 이 말인데 불법 점유자라고 하더라도 물건을 매도하여 인도한 자,
인도한 자, 현재 점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5번은요.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 명도를 청구하려면 누구를 상대로 한다?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이때 현실적으로 점유라고 하는 것은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무슨 점유? 간접 점유를 포함하지만 누구는 아까 계속 안 된다고 그랬죠? 점유 보조자.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요, 다른 것은 다 여러분 필요가 없고요. 소유물 방해 제거해서 3번 봐봐. 3번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철거와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건물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다? 퇴거하라고 줄거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 왜요? 3번에 맨 처음에 줄거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한테 그 건물에서 나가라고 그러면 안 되지. 알겠죠? 소유자니까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방해 예방이죠. 방해 예방에서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염려죠. 염려. 그럼 두 번째 끝에요. 예방, 인하도 뭐냐면 인하. 예방, 인하. 손해배상의 담보죠. 또는 예방 뭐라 한다? 또는 인하를 뭐라 한다? 또는 알겠죠?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이렇게 해야 돼. 또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요. 105페이지를 보셔요. 105페이지 보면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그 다음에 매장물 발견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이 뭐냐면 이런 무주물이라는 게 뭐예요? 무주물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서 뛰어다니는 산토끼를 얘기하죠. 그것을 무주물이라고 하죠. 무주물이요. 그래서 무주물 이렇게요. 이런 무주물은 뭐가 있다? 무주물은 무주에 동산이 있고 뭐가 있어요? 부동산이 이렇게 있죠. 동산과 부동산 이렇게. 무주의 동산은 뭐죠? 무주의 동산은 원래 뭐가 된다? 선점. 이런 봐봐. 무주물 선점은 뭐냐면 원시 취득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러면요. 소유권 부분에서 취득시효, 그 다음에 선의 취득,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그 다음에 나오는 첨부에서 부합, 혼합, 가공.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 원시 취득이라고 그래. 그러나 동산 선점한단 말은 산에요. 산토끼가 있단 말이죠. 먼저 잡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무주의 동산도 국유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언제다? 여러분 신안 앞바다에서 고려 청자를 발견했을 때.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죠? 그것은 학술이나 그 다음에 기회나 고고의 중요한 자료가 되죠? 그런 경우는 아무리 동산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뭐가 된다? 국유가 되고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산토끼를 내가 그냥 가지면 돼. 그런데 고려 청자를 주었어. 그럼 국가한테 신고해야 돼. 보상만 받는단 말이죠. 무주의 부동산이다. 주인이 없는 부동산. 이건 언제나 뭐가 된다? 국유가 돼. 그 다음에 유실물이 뭐죠? 유실물은 여러분 하고 났을 때, 비 오는 날 하고 났을 때 우산 가져왔다가 그 다음에 집에 갈 때는 햇빛이 쨍쨍하니까 우산 놓고 가는 거죠. 그걸 뭐란다? 유실물이라고 하죠. 이렇게 유실물을 학원에 나오니까 누군가가 죽겠죠. 그걸 유실물 습득이라고 하죠. 습득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신고를 해야 돼. 신고하고 나서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권리자가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습득한 사람이 갖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길거리에서 지갑 줍죠. 지갑 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지갑 줘가지고 우리가 파출소에 신고하죠. 몇 개월 동안 아무 말 하지 않으면 6개월 동안 아무 말이 없죠. 그럼 내가 갖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그럼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유실물 법에 보면은 유실물 보면 10%가 20%의 범위 내에서 그 주인이 그것을 보상해 주도록 돼 있어요. 얼마 주든지 간에 하는 것은 쓰여 있잖아요. 그 범위 안에서 주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매장물 발견이죠? 이 매장물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매장물은요, 우리가 보면 고분 같은 데 있죠? 고분 같은 데서 발견되는 뭐 부장품이라든가 금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걸 매장물이라고 하는 거죠. 발견하고 난 다음에 신고를 해. 몇 개월 있다가 1년이야, 1년. 여기는 1년. 1년 동안 주인이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남의 토지에서 내가 남의 토지나 물건에서 내가 이런 매장물을 발견했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있었던 동전 세트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발견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발견자하고 물건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절반씩 나누어 갖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봐. 무주물 선점. 여기서 여러분 지금 6번에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이 돼 있죠? 그다음 맨 끝에다가 원시 취득이라고 제목 맨 끝에다가 맨 위에 제목의 맨 위에 맨 끝에다가 원시 취득이라고 쓰라고. 알겠죠?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을 뭐라고 한다? 원시 취득. 자, 252조 볼까요? 1항 무주의 동산, 딱 거기 무주의 동산이요. 그 다음에 줄고 소유의 의사로 점유. 소유자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소유의 의사로 자주 점유해야 돼. 그러면 소유권 취득이죠? 이때 소유권 취득은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
그런데 255조는요. 학술이나 기회나 고고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물건 동그라미. 이때 물건은 동산 플러스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학술이나 기회나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동산이나 부동산은 뭐가 된다? 국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무주의 동산이 언제나 선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뭐라고? 무주의 동산이 언제나 밑에 있죠? 선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무주의 부동산 봐봐. 무주의 부동산이라고 지금 되어 있나요? 그래서 무주의 부동산 거기 보면 무주의 부동산을 뭐로 한다? 국유로 한다. 언제나 국유예요.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이라고 되어 있나요? 유실물 습득은 유실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고하는 몇 개월? 6개월 줄 것이고 1년 엑스 1년 6개월이라고 해야지 1년 그러면 안 돼. 이것도 원시취득이죠. 자, 그 다음 장이요. 매장물 발견이라고 되어 있나요? 매장물은 우리가 옛날 고분에서 뭘 물건 방해한 거죠. 그래서 매장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서 공고하는 몇 년이다? 1년이다. 유실물 몇 개월이다? 6개월이다. 차이가 있죠. 그럼 254조는요. 그러나 타인의 토지나 물건 주고 타인의 토지나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 타인의 토지나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맨 끝에 줄고요. 소유자와 발견자가 뭘한다? 절반. 소유자와 발견자가 뭘한다? 절반한다. 절반. 그렇죠? 절반 이렇게.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7번 첨부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첨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첨부로 봐요. 여기서 첨부라고 되어 있죠? 첨부는 뭐가 있죠? 여기요 부합.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혼합. 그 다음에 뭐죠? 가공. 그럼 가공이는 뭐죠? 가공은 타인의 동산이에요. 동산에다가 노력을 가해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을 이것을 뭐란다? 가공이라고 하고. 타인의 동산이죠? 동산을 뭐란다? 재료라고 하죠. 재료. 그러면 남의 동산에다가 노력을 가해서 물건을 만들죠? 그럼 이 물건의 소유자는 누구냐? 원칙은 재료주의. 누가 재료를 댔나 이 말이죠. 예외적으로 가공주의. 예외적으로 현저히 다행일 때 가공주의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재료주의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 봤죠? 수구빈이 건축업자죠. 수구빈이요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을 하죠. 그럼 이거 누구 것이다? 수구빈 거죠. 채무자가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하죠. 누구 거다? 채무자 거죠. 건축 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했다 할지라도 누구 것이다? 채무자 거죠. 이것을 가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혼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혼하라고 하는 것은 참기름하고 들기름이 섞어서 참기름과 들기름이 섞었어? 그러면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것을 혼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요 이제 부합이 남았죠? 부합은 뭐냐? 부동산 애의 부합이 있고 부동산 애의 부합. 그럼 여기 뭐가 있다? 동산 간의 부합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동산 간의 부합, 부동산 애의 부합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동산 간의 부합은요. 동산하고 동산이 주종이 구별이 되느냐 주종이 구별이 안 되느냐 이 말이죠. 주종이 구별이 된다? 그럼 당연히 누가 가져가야 되겠죠? 소유권을.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가져가야 되겠죠? 종된 동산의 소유자한테 돈 주면 되겠죠? 그런데 주종이 구별이 없다 그러면 언제요? 부합 당시.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뭘 한다? 공유해. 부합 당시. 그래서 항상 시험은 현재 가격이라든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든가 이런 말을 써.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부동산 애의 부합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부동산이요 갑이요 1층이 갑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을이 있죠. 을이 여기다가 중축을 해서 중축. 이 중축한 것이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중축한 것이 독립성이 있느냐 독립성이 없느냐 이 말이죠.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독립성이 있다 그러면 여기요 1층은 누구 것이고 갑, 2층은 누구 것이다? 을 것이다 이 말이고, 독립성이 없다 그러면 1층은 누구 것이다? 갑, 2층도 누구 것이다? 갑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체가 다 누구 거죠? 전체가 다 갑의 거죠. 1층 2층이 다 갑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층을 뭐한다? 1층에 뭐가 됐다? 부동산에 부합됐다. 2층은 1층에 뭐다? 건물의 구성 부분이다. 그 다음에 뭐된다? 소유권에 뭐가 된다? 소유권에 객체가 된다, 안 된다? 객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기는요, 1층은 가백 것이고 2층은 을의 것이죠. 그러니까 2층은 1층에 뭐다? 부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구성 부분이다, 아니다? 구성 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을 소유권에 뭐가 된다? 소유권에 뭐가 된다? 객체가 되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부송물의 영역이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그것을 비용의 영역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요 우리가 이제 부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부합은 뭐가 부합이라고 했죠? 벽에 벽지가 붙어 있는 것을 부합이라고 그랬죠. 이걸 뭐다? 이걸 벽지라고 하고 이걸 벽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이러면 어때요? 이 벽지하고 벽은 원칙적으로 떼일 수는 있지만 떼면 어때요? 벽지를 벽에서 떼면 어때요? 다시 벽지로서 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부합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요? 여기는 벽이, 여기는 건물 벽이고 여기는 뭐다? 벽시계죠? 벽시계 뗄 수 있어? 없어? 있죠? 별도로 사고팔고 할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죠. 그 말은 벽시계가 벽의 구성 부분인 것은 아니잖아요. 뭐가 아니다? 부합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독립하다는 말은 독립이란 말은 부합이 아니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이 말이고 독립성이 없다는 말은 부합이고 구성 부분이고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이에요. 됐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지 지금부터 본단 말이죠. 자 어디로 한번 봐봐요. 첨부라고 되어 있죠? 부합, 호나, 가공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런 부합, 호나, 가공 옆에다 써 원시 취득이라고 써. 그럼 여러분 원시 취득은 벌써 몇 가지다? 취득 시효하고 선의 취득,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 유주물 습 등 매장물 발견, 그 다음에 부합, 호나, 가공 이것을 뭐라 한다? 원시 취득.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뭐라고 나오냐?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때 이것을 쓴다 이 말이죠. 자 261조로 보면 여러분요 부합, 호나, 가공으로 인해서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 이득에 의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요 우리가 뭐냐면 부합, 호나, 가공은 봐봐요. 여기서는 두 가지는 임의규정이고 첨부했어요. 옛날에 시험이 좀 잘 나왔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임의규정 두 가지는 강행규정이에요. 원래 이러면 물권법은 강행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이죠. 그러니까 임의규정은 잘 알아야 되겠죠. 임의규정은 뭐냐면 방금 얘기했죠. 손실보상. 여러분 손실보상이라는 건 뭐예요? 돈이잖아, 돈. 돈이니까 채권이죠. 그러니까 무슨 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죠. 그 다음에 소유권의 기소, 소유권의 귀속 여부, 귀속. 소유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이게. 손실 보상하고 소유권의 기속은 누구로 할 것인가 이것을 뭐라 한다? 임의 규정이라고 얘기해. 그럼 여러분 여기 자세히 한번 봐봐요. 우리가 여러분요 어떤 물건을 만들었는데 소유자는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임의 규정인데 강행 규정은 뭐냐? 제3자 보호. 항상 우리가 여러분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은 강행 규정이고 그 다음에 분리복구 금지, 분리복구 금지. 무슨 말이냐? 벽지요 짐을 포해서요 와가지고 우리 학원에다가요 이렇게 벽에다가 벽지를 이렇게 발랐단 말이죠. 그럼 벽지를 발랐죠. 그럼 어떻게 돼요? 벽지가 지금 벽에 달라붙어 있잖아요. 근데 나한테 돈을 달래. 내가 돈이 없다가 지금 당장 돈이 없다가 하니까 어떻게 한다? 그럼 다시 찢어서 간다고 해서 다시 찢어버리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한 번 뭐가 된다? 부합이 딱 돼버리죠. 부합이 돼버리면 분리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뭐를 한다? 분리복구가 안 되니까 뭐를 한다? 비용, 돈 달라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지. 알겠죠? 만약에 자기가 독자적으로 찢어버리고 그걸 자력구지라고 그래. 근데 그 자력구지 이미 벽지가 벽에 붙은 상태에서 찢어버리면 뭐가 돼? 그것은 손괴죄라고 하는 거예요. 손괴죄. 도리어 자기가 발라놓고 자기가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분리복구는 절대 하면 안 돼. 강행규정. 제3자의 권리는 보호해야 돼. 강행규정. 그런데 손실보상은 돈이죠? 그러니까 손실보상에 관한 것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고 소유권자는 누구로 할 것인가? 임의규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분리복구 금지규정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제3자의 권리 보호의 문제는 강행규정 박스. 강행규정이요. 바로 옆에 소유자로 누구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맨 끝에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맨 끝에요. 임의규정 박스. 그 두 가지는 임의규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분리복구는 안 된다. 자, 부동산 애의부합이죠. 말을 봐봐 여기. 지금 이게 1층이 지금 건물이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이것이 부합이 됐다 이 말이죠. 여기. 부동산이 부합이 됐다 이 말이죠. 부합이 될 수 있는 것은 동산만 부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건물 옥상에다가 박스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창고 형식으로 하나 짓죠? 창고로 해가지고 그것도 뭐냐? 부합이에요. 부합. 그럼 옥상에다가 창고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싱크대도 없고 화장실도 없어. 그리고 주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경우는 우리는 부합이라고 그래.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부동산의 부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합이라는 것은 뭐도 포함한다? 세 번째 맨 끝에요. 원인은 인공적인 것, 알겠죠? 그 다음에 자연적인 것 포함해. 인공적인 것, 그 다음에 자연적 현상, 자연적. 그럼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산사태가 나가지고 산에 있는 토사가요, 그 산 바로 밑에 있는 바다요, 그 위를 덮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뭐라 한다? 부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거기에 있는 산내에 있는 흙만 어떻게 딱 떼가지고 어떻게 돌려주나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연적 현상에 의해서도 부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건물 줄 것이고, 건물하고 토지는요, 건물하고 토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은 토지에 부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요, 독립한 부동산 5개가 있죠? 뭐가 있어? 토지, 건물, 임목, 명인, 방범, 농작물 있죠? 이 5가지는 서로가 독립하니까요,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을 경락받을 수 없고,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농작물을 경락받을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것이에요. 토지, 건물, 임목, 명목, 농작물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지 부합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요건을 보면, 요건을 보면 그거 보면 뭐라고 써있죠? 구성 부분이 있고, 봐봐 여기 구성 부분이란 말이죠. 구성 부분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물건의 일부라는 말이고, 다른 말로 거래 객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독립성이 있다 없다? 없다. 명령 따라서 이퀄 독립성 없다 이퀄, 그걸 부합이라고 해요. 부합. 그러니까 부합이란 말은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된다? 독립성이 없다, 거래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구성 부분이다, 물건의 일부일 뿐이다, 이런 말이 있으면 무조건 뭐다? 부합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보면 피부합물은 뭐죠? 피부합물? 피부합물이 뭐가 피부합물이에요? 여기서 보면 여기가 봐봐. 여기가 부합물이죠? 부합물이죠? 밑에를 피부합물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 벽지가 부합물이죠? 벽을 피부합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요? 처음 딱 보면 위에서 눌러버리니까 피 터지겠는데 밑에가, 알겠죠? 그러니까 밑에가 피 터지니까 피부합물이에요. 알겠죠? 위가 부합물이니까. 자, 피부합물은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어야 된다. 왜? 부동산의 부합이니까. 아까 말했죠, 여러분요? 토지에도 부합될 수 있다고 그랬죠. 산사태가 나가지고, 알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판례는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부합하는 물건이 될 수 있다. 부합하는 물건이 뭐죠? 부합물을 얘기해.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부동산 A의 부합이니까 피부합물은 부동산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부합되는 물건은 뭐가 돼야 돼? 동산도 되고 뭐도 되고 부동산도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동산도 되고 부동산도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놔두고 오른쪽 효과 보세요. 부동산 A의 부합에서 부동산의 소유자 줄거봐. 이것을 피부합물이라고 하죠. 부동산이 피부합물이죠.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뭐라고 했죠? 물건이죠. 이때 물건은 뭐다? 동산 또는 뭐다? 부동산이죠.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원시 취득이다. 그런데 밑에가 시험에 가끔 나오죠.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 거기까지 줄 거 봐. 그러니까요, 이 원래 밑에 1층의 부동산은 1,000만 원짜리인데요, 그 위에다가 부합을 시켰는데 이태리 산 대리석 해가지고 했더니 그놈이 1,2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부합물이 더 가격이 더 크잖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해. 왜냐? 부합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부합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뭐로 따지느냐? 가격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한다 이 말이죠. 자, 예배를 보셔요. 256조를 보면 타인의 권한 줄고 그것을 임착권이에요. 임착권에 의해서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합 X 이 말이죠. 부합되지 않는다. 자, 기억 봐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런 타인의 권한은 필요가 없어요.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 줄고, 부합된 물건 줄 것이고, 분리복구가 불가능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 줄 것이고, 바로 옆에 구성 부분 줄 것이고, 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부합이란 말이나 분리복구가 안 된다. 봐봐요. 분리복구가 안 된다고 그랬죠? 분리복구가 안 된다는 말이나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구성 부분이다 이 말이죠. 똑같은 말을요, 한꺼번에 그냥 늘어났어. 한마디로 뭐다? 부합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합시킨 경우에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의 귀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법조문 봐봐.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라고 되어 있죠. 부속 동그라미, 부속. 타인의 권한에 부속 동그라미. 법조문에 부속 동그라미. 법조문에 부속 동그라미 했어요. 법조문. 부속시킨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부합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봐봐. 그래서 그러면 부속이란 말의 뜻이 뭐냐? 부속. 원래 부속이란 말의 뜻은
독립성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독립하게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로 반대로 해석하면 무슨 말이에요? 타인의 권한에 의하더라도 독립성이 없으면은 그것을 뭐로 본다? 부합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그게 바로 기억이란 말이죠. 무슨 말이 알겠죠? 맨 그때 법조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부속이라고 돼 있죠? 이 부속이란 말이 바로 무슨 말이다? 독립성이 있을 때를 부속이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독립성이 없는 경우가 있겠죠? 없으면 아무리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했다가 이러면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벽지 바를 수 있어 없어? 없어? 있죠. 그럼 그 벽지 누구 거예요? 임차인 거예요? 전세권자 거예요? 건물 소유자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임차권이나 전세권에 의해서 했다할지라도 그것이 뭐가 없으면 독립성이 없으면 그건 누구 것이다? 건물 소유자에 뭐한다? 부합한다 이 말이죠. 자, 니은 봐봐. 니은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권한에 의해서 증축 동그라미 증축 임차인이 증축했죠. 그런데 뭐가 있다? 바로 밑에 독립성이 있네. 독립성이 있는데 그럼 이건 누구 거예요? 임차인 소유이죠. 그래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다. 임차인 소유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억하고 니은하고 똑같은 말인 것 같으면 완전히 다르죠. 기억은 권한은 권한인데 독립성이 없는 것이고 2번은요 임차인 그러면 권한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가 있다? 독립성이 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임차인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3번은요 경매의 목적이 되고 안 되고는 줄고 경매 목록 평가 목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부합되어 있는가 여부에 달린 것이다.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요? 저당권의 효력범위 기억나요? 4가지가 4대 요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저당권의 효력범위 뭐죠? 지금 아직 안 했나요? 죄송해요. 다른 데하고는 이미요. 채권까지 다 끝났거든요, 어제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서 얘기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자, 저당권 효력은 뭐죠? 저당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플러스.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뭐로 불문하고? 전후를 불문하고, 등기 여부를 뭐하고? 불문하고. 그다음에 평가 목록, 경매 목록의 기재, 경매 목록 기재를 뭐라고? 불문하고 어디 미친다? 부합물과 종물, 부합물과 어디 미친다? 종물에 뭐한다? 종물에 미친다 이 말이죠. 저당권은 그러니까 아무런 말이 없어야 돼. 첫 번째요. 저당권 설정 전후를 따지지 않고 등기가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고 경매 목록을 따지지 않고 4가지. 알겠죠? 어디 미친다?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알겠죠? 저당권. 그런데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고 했으니까 어디는 미치지 않는다? 독립한 물건에는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그래서 여러분요 토지하고 그다음에 건물하고 그다음에 임목하고 그다음에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되는 건 명인 방법 그다음에 또 뭐가 있다? 농작물 있죠? 이렇게 했으면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 임목, 명망, 농작물에 미치나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잘 나와.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토지까지,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건물까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특히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농작물을 경락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이게 전혀 다른 이것은 독립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독립성. 그러니까 부합물이나 종물이 아니다? 아니죠.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자 그러면 4번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 재배한 농작물 줄고 경작 재배한 농작물 누구의 소유다? 경작자 이퀄 토지의 부합 X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되잖아. 그러니까 뭐다?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농작물에는 이렇게. 알겠죠?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 농작물은 경작자이겠죠? 토지에 뭐 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5번. 타인의 임하에 줄고 권한 없이 식부한 임목 맨 끝에 임야 소유자에게 귀속. 그러니까 봐봐. 을이 나무를 심었는데 권한 없이 땅 주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임야 소유자에 속한다. 거기를 줄고 했어요. 그래서 이퀄 토지의 부합 이 말이에요. 토지의 부합 이 말이죠. 권한 없이 그러면 토지의 부합. 그러나 사용대차권 줄고 사용대차권 세 번째 줄 식재한 수목은 식재한 자에게 소유권이 있고
식자인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봐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말 자체가 봐. 갑에 터지고 여기는 을에 터지고 여기는 병에 터지죠. 여기 토지인데 여기 봐. 여기요. 갑의 토지에다가 무단 경작했어. 무단 경작했어. A. 여기 무단으로 식재를 했어. 식재 B. 그러면 사용대차라든가 임대차에 의해서 나무를 심었어. C. 나무.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무단 경작했죠? 이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 것이다? 경작자 A 것이다. 알겠죠?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다. 나무. 토지에 뭐 한다? 부합한다. 누구 것이다? 을의 것이다. 을의 것이다. 알겠죠? 그럼 여기는요, 사용대차죠? 사용대차는 C죠? 사용대차 나무를 심었죠? 토지에 부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 것이다? C의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뭐라 나오냐? C의 것이다. 이 말도 중요하지만 토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알겠죠? B의 소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다? 토지에 뭐 한다? 나무는 부합한다. 그래서 여러분요, 식목일 때 여러분 나무 심었잖아요. 나무 심을 때 여러분 식목일에 가서 산에 가서 나무 심을 때 뭐죠? 임대차 해가지고 사용대차 해가지고 심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서 심으러 가니까 별 생각 없이 가가지고 뿌리만 살짝 찔러놓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 거다? 그건 이거죠, 우리가. 이게 여기. 알겠죠? 토지에 부합돼. 그러니까 절대로 심지만 나무. 알겠죠? 쓸데없는 짓 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요. 그래서 여러분요, 5번 보면 권한 없이 식부한 임목. 소유권 누구한테 간다? 임야 소유자. 그 말은 나무는 토지에만 한다? 부합. 사용대차권 식지한 자에게. 그 말은 뭐다?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겠죠? 자, 3번. 동산간의 부합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알겠죠? 자, 봐봐. 동산간의 부합. 동산간의 부합은 주종을 구별할 수 있냐, 없냐? 알겠죠? 자, 그러면요. 원칙적으로 두 번째 줄 끝에요. 또 때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런데요. 부합한 동산의 줄과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 어디 간다? 부합 당시 또는 혼화 당시 가액 비율. 부합 당시 거기다 뭐라 쓰냐? 현재 가격 X, 현재 가액 안 돼. 현재 가액 안 돼. 두 번째, 사실심 변론 종결시 X.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는 것은 재판이 끝날 때 말이죠. 사실심 끝날 때. 사실심 변론 종결시 안 돼. 현재 가격 그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가공은요, 타인의 동산이야. 타인. 그건 동산이야. 동산. 가공은 부동산에 하는 거 아니에요? 동산에 가공을 할 때는 물건의 소유권을 줄고 원재료의 소유자. 원칙이야. 원칙. 그러나 그러면 단서죠? 예외죠? 가공을 해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격보다 줄고 현저히 다액. 현저히 다액일 때는 가공자의 소유 예외라고 그래. 현재의 다액이란 말이 뭐죠? 여러분요, 밀가루 가지고 케이크를 만들어봐. 밀가루 값을 넣으면 안 되잖아요. 생크림 값 해봤자 얼마가 돼요? 알겠죠? 생크림 있죠? 어디서 마트 가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짜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런데요, 케이크를 딱 만들면 케이크 값은 얼마가 돼요? 다 해봤자 밀가루하고 케이크 값이 해봤자 5,000원도 안 돼. 그런데요, 케이크 값은 2만 원이 넘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경우는 누구의 소유다? 가공자의 소유. 케이크를 만드는 사람이 소유자가 되고, 그 다음에 밀가루하고 생크림을 준 사람한테 5,000원만 주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걸 가공에서 여러분요,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그다 써. 가공에다 원재료 소유자 생긴다. 이래서 뭐라고 쓰냐면 수급인이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한 경우 수급인 소유 이렇게.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한 경우 누구의 소유다? 수급인 소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요, 소유권에 관한 뭐 쓸데없는 것들 다 해요. 죄송해요. 쓸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냐, 크게 정리하자는 거죠. 우리가 취득시효하고 그다음에 공동소유가 소유권에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항상 현장마다 시험에 나오는데 그것 빼고 나머지 전부 다 해요.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